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올해 73, 머리카락엔 백발이 많이 섞였지만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고고 품격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죠. 젊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제 얼굴이 참 곱다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세월의 흔적만 가득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늙은 몸뚱이가 더 아프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특히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심한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충격을 제가 겪었어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아놓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그날이 다가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고 예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예쁜 얼굴에 웃는 모습이 참 맑았어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어머니, 며느리 참 잘 얻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저만의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밤늦게 우리 집에 와서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 우연히 본 거죠. 그녀는 조용히 남편 서재의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뭔가를 급하게 찾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들어오면 언제나 웃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던 그녀였는데 그날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당황한 나머지 저에게 했던 변명은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서류를 찾으려 했다는 정말 어설픈 변명이었어요. 저는 순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가슴 깊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 앞에선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잠깐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면 금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더라고요. 급기야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정리하자며 자꾸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에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런 저를 향해 며느리와 아들까지 재촉하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잠에서 깨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다가가 소리를 숨긴 채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남긴 재산이 생각보다 적다면서 빨리 명의를 바꿔놓지 않으면 자기 친정 식구들이 보기 부끄럽다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방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는 며느리가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손자들도 제 눈치를 보며 멀어졌고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기보단 아내 눈치를 보기 급급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나 싶더라고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들한테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저 며느리의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야겠다고 말이에요. 복수를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나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기 어렵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마음을 느껴봤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테니까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며칠간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의 수십 년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죠. 며느리는 그런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저를 위로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이 제 눈에 이상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잠에서 깼을 때였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며느리가 급히 서재에서 나오더니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평소 며느리는 저를 보면 언제나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왔었는데 그날따라 불안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었어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저도 모르게 남편이 쓰던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살펴봤어요. 사실 저도 그 순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서랍 속엔 남편이 남긴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던 중 저는 낯선 병원 기록과 처방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남편이 복용했던 약 중에 독성이 강한 약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은 원래 간경화로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니까 병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약물이 왜 남편의 처방전에 섞여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로 남편이 그런 약을 먹었겠어요.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죠.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약을 챙겨주는 건 주로 며느리의 몫이었고 남편은 유독 며느리가 건네는 약은 실은 내색 없이 잘 받아먹었어요. 그게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약이라고 믿었겠죠. 평생 그 아이를 자식처럼 아끼며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남편의 유산을 서둘러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때서야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조금씩 약물로 인해 몸이 나빠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고 무섭던지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몰래 대화하는 걸 듣고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들마저도 이미 유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며느리와 같은 편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나를 등졌다는 사실은 며느리의 배신보다 더 아프고 괴로웠어요.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마저 나를 외면하고 유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기로 했죠. 차라리 이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뒤에서는 제 나름의 복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것이 남편과 저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족들 몰래 조용히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약물 문제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 그리고 우리 집 명의까지 하나하나 자기 이름으로 옮기려 했어요. 제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그동안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게 다가왔던 모든 친절과 배려는 사실 철저히 계산된 행동들이었어요. 저는 완벽히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배신감보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허탈함을 느꼈어요. 평생을 살아온 가족이 사실은 남보다 못하다는 현실 앞에 무너졌었죠. 그때 혼자 집에서 참 많이도 울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이 전부 헛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알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혼자서라도 싸울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며느리가 절대 알지 못하게.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요. 며느리의 얼굴 위에 씌워진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며느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몰래 며느리를 따라가 본 적도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몰래 따라간 건 처음이었죠. 그날 저는 며느리가 늘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로 따라 들어갔어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며느리를 몰래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죠. 며느리의 맞은편엔 그녀의 친정동생이 앉아 있었고, 둘은 제 남편의 유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가까운 자리에 앉지 않고 조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둘의 표정과 분위기만으로도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이 남긴 재산과 집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 가족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빨리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명의를 옮기고 싶어 했죠. 특히 제가 건강 문제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자신이 쉽게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 정신 상태를 일부러 문제 삼아서 유산을 가로챌 계획이라니 너무 황당해서 숨이 막혔어요. 내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아들마저 제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 모두가 슬퍼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미 아들은 오래전부터 며느리 편에 서 있었고 저를 어떻게 설득하고 재산을 넘겨받을지 함께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와 한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와 동생을 향해 달려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감정을 드러내면 며느리가 저의 의도를 알아채고 더 조심할 테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더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통화하는 내용도 듣게 되었죠. 그녀는 친정 사람들과 거의 매일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빨리 집에서 몰아내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더 깊고 치밀한 계획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만나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며 차갑게 준비를 이어갔어요. 저는 며느리와 가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들이 만든 가면이 절대 벗겨지지 않을 거라 믿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내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 가슴 속엔 슬픔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저는 그것들을 조용히 묻어두었어요. 이제 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조차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의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참지 말고 나처럼 차갑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완전히 믿었던 만큼 배신당한 뒤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너무도 깊고 쓰라린 배신감을 겪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몰래 탐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들 몰래 제 나름대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건 말이에요.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였죠.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며느리와 아들이 서재에서 뭔가를 급하게 찾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도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숨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몰래 숨겨놓았던 재산 관련 서류를 급히 찾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미 깨졌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제 뒷모습을 향해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를 대비해 제 명의로 된 집과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준비까지 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혀 알지 못하게 말이죠. 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몰아세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전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하며 몰래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제가 직접 그런 걸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슬프고 초라해 보였죠. 가족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저는 그들에게 모든 걸 빼앗긴 채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왔던 집에서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쫓겨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의 가슴 속에 다시금 차갑고 무거운 복수심이 생겨났죠. 변호사는 제가 몰래 모은 증거들이 충분히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제가 얼마나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마무리하는지에 달렸다고 했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때때로 제 앞에서 저를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이 대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런 모습들을 참고 견뎌냈어요. 제 속마음을 철저히 숨기며 웃으며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더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들이 제 앞에서 안심하는 만큼 또 제가 준비한 반격은 더욱 강력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슬픈 마음도 들었어요.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쳐버릴까도 했었죠. 하지만 평생 남편과 제가 일군 모든 것을 며느리와 아들에게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며칠이 지나 저는 다시 은행과 연락하며 대출을 막을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게는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고 지쳤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가면을 벗겨낼 때까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다 제가 겪은 배신과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중에서도 가장 깊고 날카로웠던 순간이에요. 하루는 제가 잠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어요. 누가 왔나 궁금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낯선 사람은 부동산에서 온 중개인이었고 옆에는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이미 제 존재를 지워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네, 제 아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족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슬픔이었죠.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벼 방 안에서 조용히 울기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서랍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제가 소중히 보관했던 남편의 오래된 시계와 보석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제 온몸에서 생명 같은 것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분명 범인은 아들과 며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고 믿을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바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 다음 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은 일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었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가족에게 이런 일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그들에게 맞서려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만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은행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대체 명의로 누군가가 몰래 남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것도 제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말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이름과 명의를 도용해 이런 짓을 벌인 게 누구일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곧 모든 걸 포기할 거라고 확신했었죠. 네. 간호원은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외롭게 하고 상처 주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복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더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다정하게 위로하는 척 다가올 때면 저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오히려 복수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다졌죠. 그녀의 그 위선적인 표정을 보며 저는 반드시 이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조차 저는 더 이상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어선 안 된다는 거였어요. 평생 사랑했고 아꼈던 가족마저 이렇게 제 등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사실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찾아왔었죠. 그들은 제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 며느리의 표정은 매우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제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포장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 역겨웠죠. 그 순간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했어요. 그들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또 제가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몰래 모았던 증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떠난 후 변호사를 만나 모든 자료를 꺼내어 하나씩 정리했어요. 녹음기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까지 변호사에게 전달했죠.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주 놀라면서도 동시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에서 기쁨이 피어났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죠.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말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편이 되어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전 정말이지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또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죠. 법적인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웃으며 다정하게 말을 받아주고 가끔은 멍하고 무력한 노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죠. 며느리는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결심한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친정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저에 대해 마치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가슴속 깊이 차가운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가 벌이고 있는 일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어느 날은 심지어 제 옷장 안을 몰래 뒤지며 제가 몰래 숨겨둔 금붙이나 현금을 찾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장면을 녹화했고 나중에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지금까지 제 눈을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자신들에게 절대 반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모르는 척하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 앞에서 방심하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었죠.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고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며 떠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이 요즘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처럼 친절하거나 다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조금씩 불안해하고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그들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겠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황하고 흔들릴수록 제가 준비한 복수가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다음 단계는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제가 그들의 가면을 모두 벗겨낼 순간이에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아침부터 저는 심장이 멎을 듯이 긴장되었어요. 다가 몰래 모아놓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으로 향했죠. 날씨마저 흐렸고 그때의 제 마음과 비슷했어요. 가슴 한구석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싸움이 너무 길고 지쳐버렸거든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와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버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모습에서 이미 저는 작은 승리를 느꼈어요. 제가 준비했던 녹음 파일과 몰래 찍었던 영상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몰래 음해하고 남편이 먹던 약에 조금씩 독성 물질을 넣었다는 정황, 그리고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신청하려던 계획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건 바로 며느리였죠.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전부 들통나자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참담하면서도 어쩐지 묘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한편 아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커다란 아픔을 느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마저도 결국은 저를 등지고 아내의 말대로 저를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법정하는 술렁이었어요. 변호사도 확신을 가진 표정이었죠.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마냥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족의 가면을 벗기고 나서 보니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도 함께 밀려왔어요. 법정을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저에게 급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또다시 어떤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진실일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며느리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조용히 눈을 피하며 무시했어요. 제 마음속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외면한 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며느리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평생 그를 사랑했고 믿었던 제 마음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깊은 배신감이 몰려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가슴엔 깊고 차가운 상처가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평생 제가 아닌 남편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겼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때 느꼈던 고독과 슬픔이 이전의 고통과는 다르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테지만 또 차라리 이렇게 혼자인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법적 싸움이 끝나고 저는 결국 승소했지만 가족과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가끔 친척이나 지인들이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또 저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후였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홀가분한 느낌을 받았죠.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바닷가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창가에서 바다가 보이고 작은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꽃들이 가득했죠. 그 집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아주 천천히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홀로 지내는 걸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그 어색함마저도 곧 익숙해졌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다들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안에 묻혀있던 작은 기쁨을 발견했어요.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행복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참 예뻤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의 지난 추억을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받은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가슴속에 품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모든 법적 대응은 끝났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지 않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관계와 감정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놓았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바닷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과거의 아픔과 분노를 하나씩 파도에 실어 멀리 보내버렸죠. 차갑고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던 모든 상처들이 물결과 함께 흘러가는 기분이었어요. 비로소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가족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을 조금씩 이루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죠. 처음엔 손도 떨리고 마음처럼 안 되었지만 곧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가끔은 옛날 생각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슬픔을 안아주고 나 자신을 토닥이게 되었죠. 가족을 잃었지만 나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때 가장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몇 달 뒤였어요. 에게 편지 하나가 왔죠. 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자신들이 저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들을 제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낸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편지를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두고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 73, 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일이 참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저는 진짜 내 자신을 찾은 셈이었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겪은 모든 상처도 배신도 결국 제 인생의 일부였다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은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저처럼 깊은 상처나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까지만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마세요. 그 아픔과 상처가 어쩌면 여러분을 진짜 인생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세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제 이야기는 이제 끝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참 길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작기도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묶여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진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아픔, 그게 때론 아무도 몰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소중하진 않다는 걸 말이에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주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진짜 나 자신을 찾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저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